안녕하세요. 동부천동 하양국어쌤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첫 문단 읽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문제 16번부터 19번 지문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단계는 핵심어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핵심어들을 바탕으로 화제, 무엇에 대한 글인가. 세 번째는 이 첫 문단 이후의 내용을 예측해 보자고 했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딱 보면 이렇게 쭉 넘기면서 주로 많이 나온 단어들이 무언지 쭉 봐야 됩니다. 쭉 보니까 각 문단의 앞문단의 내용들이 이렇게 전부 다르죠. 다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다음에 근대에 접어들어 쭉 넘겨서 일부 현대학자들은 17세기 과학은 첨단 과학이 발전해서 전부 다르구나. 핵심어를 찾기가 아주 쉽지는 않네. 근데 이제 쭉 넘겨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띕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보니까 눈에 띄죠.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몇 초 만에 끝내야 돼요. 몇 초 만에 끝내야지 이거 핵심을 찾느라고 하면 완전 손해입니다. 핵심어는 일단 대략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여러분 괜히 부담 갖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부담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 요 밑에 거는 지워 볼게요. 요거 이제 지워보고, 지웁니다. 자, 지우고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화제가 뭘까?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연의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려운데?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무까지나 잎사귀를 활동되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낙엽이나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이 개미, 낙엽, 우박은 전부 자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핵심은 요게 되겠죠. 요게 됩니다. 예. 나머지 문장들은 이 녹색 형광펜으로 한 것의 어떤 예시가 되겠죠.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자, 핵심 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목적론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을 제시한다. 얘가 일단 눈에 띄는구나. 아까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이 형광색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 실현은 운동 조치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자, 그는 믿는다. 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믿는다. 그럼 이 괄호친 내용은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목적론에 해당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여러분, 이 문장도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제가. 자, 이제 핵심어 두 개를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고 화제를 일단 1문단에서는 잡아볼 수 있습니다. 1문단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구나라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3번의 예측.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인데 이 목적론을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이제 이 문단을 읽어봐야 돼요. 요것만 갖고는
알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근대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자 근대 접어들어 근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전 사람이죠. 여러분 뭐 언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 이전 사람이거나 실제로는 고대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많은 비판. 일문단에 언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 세 명, 하나, 둘, 세 명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이 문단의 핵심은 근대 어떤 사람들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근대 사람들이 무엇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얘네들이 비판했다. 자,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는 비판당했어요.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얘가 누구냐면 여기 얘네들 여기 근대. 자,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의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에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일부 현대 학자들이 근대 사상가들을 뭐 했어요? 비판했어요. 뭐 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 오드필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볼로틴과 오드필드는 현대학자들이죠. 현대학자들.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일부 볼로틴이나 오드필드를 포함한 현대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근거도 없이 비판한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했다. 너무 쉽네. 자,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 자, 항상 이렇게 괄호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걸 잘 파악하면 좋아요. 17세기의 과학은 물질론으로 이어졌고 또다시 환원론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환원론은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했고 하지만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접속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엠베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어요.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비판했는데 엠페도클레스는 뭐라 그랬냐면 자연물의 물질의 구성 요소를 알면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 자연은 단순히 물질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또 그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벌써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뭡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화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1문단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문단 보니까 가장 1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은 뭐였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
요 문장이 가장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핵심어를 빨리 파악하기는 어려운 지문이었고 화제도 빨리 파악하기 힘들었고 마지막까지 읽으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의의를, 가치를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문을 내용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지문을 읽는 그 단계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 몇 개를 조합해서 화제를 만들고 또 글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해야지 글을 읽는 실력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하얀 고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